원래 향가라는 거는 향찰이라는 언어로 쓴 건데 향찰은 별게 아니라 그냥 한문이다. 근데 그 한문이 원래 음과 훈이 있고 읽어내는 방식이 있는데 음과 훈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지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걸 쓰는 거다. 됐죠?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는 주체적 수용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우리 시험 문제는 향찰로 표기된 우리 고유의 시가 즉 주체성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쌤 입장에서는 연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확히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여기에 얘 아니면 얘를 아무거나 차용하다 보니까 후대인들이 이 글을 이제 분석을 할 때 얘를 썼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향찰 연구가 굉장히 어렵다. 됐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뭔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향가와 향찰은 꼴랑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연구가 되었고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끝난 친구들이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대충 외우면 되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서동요, 오죽지랑과 제망매가 이 정도이고 허나가가 옛날에는 시험에 나온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얘도 사실 종교수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빠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서동요, 오죽지랑과 제망매가 혹시라도 나온다면 처용가 정도를 보통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원앙생가와 안민가와 찬기파랑가가 나와서 쌤이 형광펜지를 좀 쳐줬었죠. 그래서 이 작품들 중에서 중요한 것만 몇 개 볼 거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원래 향가는 사구체가 기본이야. 사구체가 기본인데 마치 우리의 시조에서 연시조처럼 사구체 두 개를 두 번 그러니까 반복하면 팔구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구체를 반복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2구 정도의 자기 나름대로의 소회를 얘기하는데 이제 느낀 점 같은 거 이제 뭐 감정 같은 거 한번 풀어내는데 그걸 이제 낙구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에서만 그 2구의 처음 시작은 항상 아으 등의 감탄사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19체가 이제 가장 정제된 형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산을 가라는 말은 되게 오래전에 교과서에 쓰였었어. 근데 보기에 가끔 나와. 그래서 이거는 이 말은 그냥 알아놓으면 좋겠어요. 19체를 표현하는 무언가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작품 보자. 서동여부터 볼게. 서동여는 내가 이게 할 말이 많은데 원래는 내가 수능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거 절대 죽어도 안 나온다라고 얘기했어. 안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작년에 수능 완성에서 물론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작년에 수능 완성에서 서동여 드라마 대본이 나왔어. 그러니까 서동여 작품 이건 안 나왔어. 이건 안 나오고 서동여라는 옛날에 드라마 한번 유행했었거든. 꽤 나름 시청률도 잘 나왔단 말이야. 그거 드라마 대본이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딱 배경설화야. 알겠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구전되는 친구들은 배경설화가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나 보자 그냥 작품만. 근데 내가 이거 다 한국어 완역본으로 바꿔놨거든. 그 그 약간 옛 한글체로 쓴 거 있잖아. 그거 안 갖다 놓고 일부러 완전 완역본으로 갖다 놨어요. 알겠죠? 그냥 이걸로 좀 보세요. 나중에 어차피 분석하는 거 따로 배울 테니까. 자 봅시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통정해두고 그러니까 남몰래 통정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남몰래 연인을 만들어두고 이런 뜻이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맞둥도련님을 그럼 이 맞둥도련님이 선화공주님이 통정하는 대상이겠지. 얘를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즉 납치해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봐. 실제로 공주가 여기 맞둥도련님은 누구냐면 마늘 파는 도련님이니까 정확히는 마늘 파는 애야. 시장바닥이 있는 애야. 시장바닥이 있는 애하고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없지. 됐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반대로 선화공주님과 결혼을 하고 싶은 누군가가 제 바람 폈어요. 제 나하고 만나요. 라고 음해하는 거예요. 됐죠? 사랑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수단이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배경설화를 다 알고 있으니까 요 정도 얘기하면 어느 정도 알아들었으라고 생각해. 자, 그래서 아무튼 다시 선화공주님은 이랬어. 근데 내가 하고 싶어 하니까 실제로 맞둥도련님이 나니까 이게 나일 텐데 이게 진짜 이면적 주체, 진짜 찐 주체일 텐데 그게 아니라 마치 선화공주님이 나를 납치해 간 것처럼 표현을 해서 표면적 주체와 이면적 주체. 다만 중요한 거는 두 주체 모두 글의 전면에 드러나요. 원래 이면적 주체는 잘 안 드러나는데 얘는 그냥 다 드러났어. 대상이니까. 자, 그래서 음해에서 모함으로까지 가고 밤몰래 안고 간다는 이거 실제로는 일어난 일이 아니야. 소문을 그냥 퍼뜨리는 거야. 알겠죠? 잘못된 그냥 소문을 퍼뜨리는 어떤 동요이다라고 본다면 현존하는 최고, 여기서 최고는 베스트가 아니에요. 가장 오래된 뜻이야. 이건 실제로 수능에 쓰는 단어야. 가장 오래된 동요입니다.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혹시라도 나온다면 이 이유 때문에 나올 거예요.
이게 어쨌든 모함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굳이 말하자면 내가 그냥 이렇게 하고 사귄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시우한테 내 시우랑 만나고 싶어 그래가지고 시우 내 거야, 시우 내 거야, 시우 내 거야 이러고 다닌 거야. 그러니까 이러고 다니면은 뭐 해본 사람 있는 거 모르겠지만 시우 주변에 있던 걸리적거리는 애들이 없어져요. 쟤를 좋아하는 애들 하나도 없어져. 그냥 말하고 다니니까 이유 없이 그냥 시우 내 거야, 시우 나랑 만나고 있어, 시우 내 거야, 시우 내 소유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시우 주변에 아무도 없어진단 말이야. 그때 내가 사귀는. 그러니까 당연한 거잖아, 약간. 그지? 음해를 하는 거잖아, 굳이 말하자면. 그래서 하는 거고. 내가 이거 이제 다른 얘기인데 보기에 이 당시 보기에 뭐가 나왔었냐면 신분 상승 모티프 요게 나왔어요. 이건 사실 너네들한테 가르칠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걸 서양권에서는 신데렐라 컴플렉스라 그래. 이게 말 자체가 좀 잘못 와전되긴 했는데 실제로 이 컴플렉스는 있는 거야. 봐봐.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보통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성이 신분이 낮은 여성이 신분이 높은 남자를 만나서 벼락 출세하는 얘기들이 들어가 있으면 보통 신데렐라 컴플렉스야. 신데렐라가 딱 그렇잖아.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봐봐. 당연한 거야. 모든 문화권에서 여성이 낮은 신분권을 가지고 있었어. 이해돼? 남성은 출세의 길이 늘 존재했고 여성은 모든 문화권에서 초창기에는 다 안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권력관계, 가불관계를 보자면 당연하게 여성은 낮고 남성은 높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가끔 어떤 교과서에서 어떤 책에서는 신데렐라 컴플렉스는 여성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권력이 낮은 사람이 권력이 높은 사람을 사랑으로 만나서 신분이 올라가는 거면 다 돼요. 남녀의 문제가 아니야. 알았지? 젠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여기 보자면 선화공주님이 훨씬 신분이 높지. 그지? 여성이 훨씬 더 신분이 높고 신분이 낮은 사람, 즉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욕망을 드러낸 거니까 신데렐라 컴플렉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근데 이거 위키에 찾아보면 위키가 사람들이 글 쓴 거잖아. 위키에 찾아보면 여자가 남자 좋은 사람 만나서 뭐 결혼하는 것처럼 돼 있다고. 그런 건 아니다 얘들아. 교과서에서 대학 가서 가르치는 심리학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신데렐라 컴플렉스는 그런 게 아니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는 사랑인 거죠. 됐죠? 이것 때문에 뭐 내신이나 다른 거에 나올 수는 있는데 수능에 나올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관련된 설화는 나올 수 있어요. 배경설화는.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넘어가서 자 모죽지랑 가봅시다. 요거는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칭송하는 글이에요. 내가 이게 많이 없기는 한데 요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쌤이 글을 정리했어. 이걸 배경설화를 줄여놓은 글이 없더라고. 되게 길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나름대로 정리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쭉 읽어보면 몇 개만 체크해보면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드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됐죠? 드고. 됐지? 이 글은 모죽지랑가는 누가 쓴 거냐면 죽지랑이 본인이 본인을 찬송하는 글이 아니에요. 드고라는 사람이 죽지랑이랑 꽤 오랫동안 만나보면서 아 죽지랑 개쩔어 라고 얘기하는 글이야. 됐죠? 근데 다만 단순히 개쩌는 게 아니라 거의 연인처럼 본다는 게 약간은 좀 우리 정서에 안 맞을 수도 있어. 자 읽어볼게. 배경설화. 신라 효소왕 때 시절의 일인데 죽지랑이 이끌던 낭도 중에서 드고라는 낭도가 있었어요. 매일 출근하던 친구가 안 나와서 이걸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죽지랑이 이제 드고의 어머니를 찾아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어딘가로 끌려갔어. 끌려가서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 끌려가면 안 되니까 얘는 내 밑에서 지금 일을 하는 앤데 얘가 지금 여러 가지 정부의 일 때문에 끌려갔으니까 좀 부당하게 끌려갔으니까 내가 그냥 가버렸어. 그치? 가가지고 아니 너 왜 갔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이 정부에 있는 사람한테 야 얘 휴가 좀 줘라. 나하고 지금 이거 지금 수련하는 친구인데 얘 그냥 갑자기 끌고 가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랬는데 익선이 이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자 마침내 이제 부산성을 지나는 간진이라는 사리가 이거 이제 그 직책 이름이야. 추하군의 능절에 조를 30석을 걷어서 성중에게 수송하다가 죽지랑이 선비를 소중히 여기는 풍미를 아름답게 여기고 익선이 답답하게 통하지 않은 것을 더럽게 여겼다. 그리하여 수송하던 30석을 익선에게 주어 청이 받아들여지기를 들었으나 외려 허락하지 않았고 이제 진절 사지의 말 한 장을 그에게 주니 이제야 허락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물을 바친 거예요. 봐봐. 익선이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뭐냐면 굳이 말하자면 이제 그 군역을 담당하는 관리야. 그래서 드고라는 애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대에 끌려간 거예요. 일을 하러 끌려간 상황이야. 끌려간 상황에서 죽지랑이라는 친구는 드고하고 엄청 친해요. 친한데 갑자기 다음날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불러다가 굳이 말하자면 휴가를 요청했다는 게 한마디로는 이제 면접을 요청한 거야. 교섭을 요청한 거야. 그래서 얘 지금 갔으니까 내가 가가지고 야 드고 좀 만나게 해줘. 우리 밖에서 술 한잔 걸치고 얘 일 시켜주게 해줘. 이렇게 요청을 정식으로 했어. 심지어 선물까지 줬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요 아간 익선이라는 새끼가 받아들이질 않은 거야. 그래서 뭐까지 했냐면 심지어 야 내가 여기 주변에 오다가 조 30석을 거뒀거든. 그러니까 그 곡식을 거뒀거든. 야 너 곡식 줄게 했는데도 안 받아들였어. 그리고 나서 도저히 안 되니까 말 안장, 당시엔 개 비쌌어요. 알겠죠? 말 안장까지 선물하니까 그래야 그제서야 허락을 했대. 즉 뇌물을 존나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줬던 거야.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밑에 봐봐. 이 일을 조성의 화주가 알게 되어 익선을 잡아다가 더러움을 씻겨주고다 하였으니, 자 이제 익선이 이제 쓰레기라는 걸 알게 되었죠. 뇌물을 받는 관리야. 이렇게 되니까 이를 눈치챘는지 익선은 달아가 숨어버리고 대신에 그 아들을 잡아갔어요. 옛날에 이제 연좌제라고 해서 아들까지도 이제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가끔 시험 문제가 출제돼요. 이게 연좌제 풍습의 흔적이야. 배경설화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무언가를 알 수가 있어서요. 간혹가다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됐죠? 여러분들 이제 보면서 그냥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었구나를 이해해야 돼. 자 이때가 하필 한겨울이라서 상완의 연못에다가 목욕을 시키니 익선의 아들은 얼어 죽었어요. 약간 좀 과장이 있죠. 고전설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연못에다가 목욕을 시키니까 익선의 아들은 얼어 죽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데 아마 이랬을 거야. 심장마비를 아마 급사했을 거예요. 됐죠? 뭐 왜 그러냐면 지금도 너네 그렇지만 한겨울에 성안의 연못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봐. 이건 지금 어딜 거냐면 아마 밑에 지방일 거예요.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겨울이라고 한겨울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춥지는 않을 거야. 철원 이쪽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됐을 거냐면 이런 얘 자체가 이미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약한 사람이라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왕 또한 이걸 알게 됐어. 근데 사실은 봐봐. 익선의 죄를 물게 하는 거지 아들을 처형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왕이 알게 돼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야 이런 정도 되면 요 지역 전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믿은 거야. 봐봐.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면 국왕이 야 미안하다 사과할게 내가 보상할게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옛날에는 요 지역 전체가 터가 안 좋고 사람들이 다 병신인 거야.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연좌제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그 마을에 살던 사람 혹은 그 고향에 있던 사람 모두를 갖다가 전부 다 출세길을 막아버리는 거야. 3대 정도는 출세를 못해요. 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지역 전체를 다 노비로 강등시켜버려. 얘네 이게 고려시대나 신라시대 때 있었던 악습이야. 자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승려도 되지 못하겠어요. 혹은 승려가 되더라도 절에는 못 들어가게 했어. 자 이 무렵에 원측은 해동의 고승이었으나 모량이라는 성질의 승지를 받지 못하고 한편 국왕은 간진의 행동을 의롭게 여겨서 칙사가 간진의 자손들을 표창하였대. 자 훗날 드고가 죽지랑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죽지랑을 하면서 노래를 지었는데 이게 모죽지랑가다 정도로 되는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밑에다가 쓴 글이야. 잘 봐. 정리를 하면 죽지랑의 부탁을 일개 지방 호족이 계속 무시하다가 뇌물 처먹고야 들어줬어. 그러니까 빡이 쳐서 그 아들을 조졌어요. 봐봐. 이게 결국은 신라 고려시대 때잖아. 신라가 왜 망했어? 수능 봐야지. 신라가 왜 망했어? 마지막에 뭐 때문에 망했니? 모든 나라가 왜 망해? 누구 때문에 망해? 윗대가리들의 부정과 부패 때문에 망해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세력질을 하다 망하지. 맞지? 신라 말기에는 뭐가 문제였었냐면 이제 지방에서 좀 힘이 센 호족들이 문제였어요. 고려 왕건이 이제 자기 나라를 만들 때 가장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저 호족 새끼들을 조지는 거였어. 근데 실패했어. 왜 실패했냐면 전국이 호족 거야. 본인만
군부 출신으로 군대력을 가지고 있던 거지. 실제로 이 당시에 호족들도 군대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쟤네 다 잡아 조지기에는 전쟁이 너무 커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이해되니? 호족의 모든 친척들과 전부 다 결혼을 해버리면 우리가 다 친척 관계로 맺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안정이 되겠죠. 그 방식을 선택하는 거야. 이성계는 어떻게 했지? 똑같은 상황에서 이성계는 다 죽였어요. 하나하나 숙청해서 죽인 거야. 근데 누구만 죽였냐면 대가리만 죽였어요. 자손은 냅뒀어. 되게 웃긴 건 이성계는 자손은 그러니까 본인이 자손 중에서 본인이 나를 따르길 원해. 그럼 받아들여줬어. 됐니? 이 자손이 자기 아빠를 조지거나 자기 아빠를 무력화시켰으니까 빡이 쳐가지고 이성계 근처에서 있다가 암살할 수도 있잖아. 그걸 알면서도 받아들여줬어. 보통은 어떻게 해요? 보통은 이 집안에다 뭐 멸해버리겠지. 맞지? 이런 화근을 없애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신라 말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를 모죽지랑가에서 그대로 보려주는 굳이 말하자면 사료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게 문학사적으로는 의의가 있지만 문학 문제로 나올 만큼은 중요하지 않았어. 다만 향가에서 낼 게 없어요. 이해됐니? 향가에서 하도 똑같은 것만 내다 보니까 낼 게 없어서 수능 특강에 나왔는데 이게 6평에 나온 적이 있어서 이제 유명해진 거야. 알겠죠? 그냥 내용을 보자면 별게 없어. 얘들아 그냥 모죽지랑가를 찬송하는 거야. 이것까지 나오지도 않아. 이 배경설화까지 나오지도 않고 그냥 요 글만 나와요. 이 글 볼게. 봐봐. 자, 간 봄을 그리워하니 모든 것이 울게 하는 시름이로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이냐면 시름을 겪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누가 누구 입장에서 쓰는 거냐면 드고가 죽지랑을 회상하면서 쓰는 글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런 감정들이 나올 거예요. 아름다움을 나타내신 모습이 주름살이 지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 봤을 때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 거냐면 죽지랑의 모습일 거예요. 죽지랑도 근데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든. 눈 돌릴 사이에 만나뱀을 이루리 라고 얘기하면서 자 벗이요. 그리워할 마음에 갈 길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지금 계속 그리워하고 있어. 근데 난 궁금한 거야. 나이가 든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대체 왜 그리워하나 했더니 못 만나는 상황인가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다복숙 마을에 잘밤 있으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복숙 마음에서요. 하나만 적을게. 자, 쑥은요. 일반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자라냐면 해석 첫 번째야. 쑥은 어디에서 많이 자라냐면 무덤에서 많이 자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죽지랑이 죽고 나서 사후에 이 사람을 추모하는 글이다 정도로 보니까 글이 성격이 변해요. 이거 추모글로 변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복숙 마을이요. 실제로 있는 지명인데 쑥이 많이 자라는 그냥 약간 다복한 어떤 그런 마을이라고 그냥 본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죽지랑의 고향 정도가 될 거예요. 이건 죽지랑이 지금 현재 거주하는 곳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두 개를 합친 세 번째 글이 뭐냐면 이 다복숙 마을이 결국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굳이 말하자면 천국 같은 곳이다 라고 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무덤 앞에서 쓰는 글이다. 이게 첫 번째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다복숙이라는 쑥이 많이 나는 그냥 진짜 마을이 있어서 죽지랑이 현재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 한번 찾아갈게. 너 만나러 갈게. 거기 잘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 그 정도로 글 있다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두 개를 합치니까 다복숙 마을이란 천국이 있어서 나 시간 조금만 지나면 너한테 죽어서 갈게. 걱정하지 마 친구야. 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하고 실제로 우리 수능에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걸로 보기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해됐죠? 두 번째 건 나온 적이 없어. 요거 내가 그냥 검색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죽고 나서 추모하거나 혹은 죽음에 이르는 사람에게 추모를 하는 글이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근데 봐봐 별거 없어. 그냥 죽지랑 어떤 사람이야. 하나밖에 안 나와. 아름다웠어요. 죽지랑의 모습을 표현하는 게 그냥 아름다웠다. 근데 나중에 주름살이 졌다. 정도밖에 안 나오고 죽지랑이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전혀 안 나와. 그냥 우리가 배경설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체크하는 거예요.
친구가 끌려갔다는 이유로 자기 친구들 다 데리고 그 친구 만나러 멀리까지 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품성을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의리, 우애 뭐 이런 걸 보여준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모죽질환과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제망매가가 정말 많이 나왔으니까 나하고 제망매가 좀 중요하게 봅시다. 보시면 사구체와 네 줄이야. 한마디로 네 줄 마지막에 두 줄 이렇게 됐죠. 여길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낙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낙구의 첫 번째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영탄법, 아으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해 놓고 여기 영탄법. 현대 문학에선 이걸 분석을 할 때 영탄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한문이 아니라 거의 뭐라 할까, 약간 이런 신음 같은 거야. 탄식 같은 느낌이라서 뭐 영탄법을 보는 게 맞긴 하겠죠. 어쨌든 자, 마지막에 이제 소외를 나타낸다라고 보니까 한번 봅시다. 처음부터. 자, 생사의 죽음, 삶과 죽음의 어떤 길은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라는 표현 쓰였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죽는 길과 사는 길에서 너와 내가 갈렸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밑에 보시면은 한 같은 나뭇가지에서 나고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누이를 추모하는 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연결시켜 본다면은 누이와 내가 삶과 죽음이 갈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이는 죽었고 나는 살아있는데 그 망자 앞에서 야 너는 죽었고 나는 살아있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바로 있는 자리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되게 시적인 표현인 거고. 근데 거기서 이제 머뭇거린다는 표현을 쓴 거죠.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너 그렇게 빨리 갔어 라고 얘기하니까 안타까움이죠. 전체적인 정서는 안타까움이에요. 왜냐하면 야 나는 갈게 라는 말조차 못하고 어떻게 빨리 갔어, 이렇게까지 빨리 갔어 라고 얘기한 거지. 그지? 자, 서리법 쓰였네요. 어느 가을에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진 잎처럼, 직유법이죠. 같이 태어났는데도 네가 가는 곳을 내가 알 수가 없구나 라고 얘기한 걸 봐서는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뭐뭐 하는구나 했으니까 뭐 서리법 영탄범적으로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전히 같이 태어났는데 왜 너만 죽었니?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안타까움의 정서를 전면에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항상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같고. 다음.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1년과 2연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문단에서 얘가 지금 계속 안타까움과 감정을 표출했다면 마지막에는 결국은 근데 어차피 너도 죽고 나도 죽을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너를 어디서 만날 거냐면 극락세계에서 만날 거거든. 그러니까 나 그냥 지금은 차분히 너를 이렇게 추모하면서 기다릴게 라고 얘기하면서 감정이 갑자기 정리가 돼요. 뭔 얘기냐, 감정이 이렇게 고조돼. 야 어떻게 너 죽었냐, 야 어떻게 너 나 이렇게 두고 먼저 가버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다가 갑자기 정리가 돼요. 맞죠? 이걸 종교적 승화라고 얘기하죠. 됐죠? 근데 이게 감정이 방금 얘기한 대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감정의 절제라고 보는 작품도 있었어요. 여기에 포인트야. 이 글이 왜 유명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누가 죽으면 슬픔이 계속 고조되다가 터지는데 이 사람은 아무래도 월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잖아. 스님이다 보니까 이 슬픔을 종교적인 어떤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감정을 절제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당연히 종교적 색채가 어느 정도 드러나지만 감정의 절제를 하는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수능에서 나오는 것 같고, 실제로 수능은 뭐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작품을 보면 알겠지만 감정을 절제한 작품들이 되게 좋아요. 감정이 터지는 작품보다는 감정을 절제하고 극단적으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들을 조금 더 시적 가능성 혹은 시적 어떤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같이 나오는 게 맨날 얘랑 같이 나왔던 게 정지용의 유리창이야. 이것 때문에. 다들 알겠지만 이건 아들이 죽었는데, 그지? 아들이 죽었는데 유리창에 이제 서린 슬픔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슬퍼가지고 이제 유리창 앞에서
이렇게 막 소리 죽여서 울고 있는데 여기 이제 입김이 번지잖아요. 그 입김이 번지는 형상이 마치 자기 아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통 이 정도 되면 펑펑 울어야 정상인데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요 화면만 설명을 하죠. 그죠? 감정의 극단적인 절제. 그게 오히려 더 슬픈 거지, 그지? 그래서 내가 이거 설명하면서 너네한테 아마 어떤 얘기를 했을 거냐면 나랑 수업 듣는 애들 아마 기억을 할 텐데 너무 큰 슬픈 일이 다가면 눈물이 안 나와요. 뭔 얘기인지 알아? 내가 적당히 슬프거나 적당히 놀래면 울어. 근데 너무 크게 놀래거나 너무 슬프면 눈물이 안 나오고 멍해져. 됐니? 그래서 내가 뭔 얘기 해줬었냐면 쌤 고등학교 때 내 선배가 그 죽은 얘기 해줬었잖아요. 기억나나? 효원아? 안 나니? 지우 기억나? 기억나? 왜 기억? 그러니까 그 선배가 쌤 고등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밴드부 하던 내가 밴드부 같이 하던 여자 선배가 되게 희귀한 질병이 있었어. 혈액암 같은 게 있었어. 그러니까 백혈병이야 굳이 얘기하자면. 네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하고 구리 한양대병원에 그 들어가 있었어요. 근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